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 이세란입니다. 네, 여러분 목요일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우리 세란 씨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목요일인데요. 오늘 기분이 좀 남다르신가요? 네, 오늘은 목요일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날로 와닿아서 약간 설렘보다는 우려, 걱정이 좀 더 컸는데요. 네. 왜냐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을 거는 우리 모두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높아야만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됐었는데 네. 오늘 출근하면서 우리 실적 발표 함께 봤거든요. 네.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미국장 브리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원 씨는 뭐 네. 특별한 이벤트 있으세요? 이벤트는 딱히 없고 원래 목요일 하면 제가 항상 가장 지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왠지 내일 금요일 하루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날이기도 한 것이 왠지 세란 씨를 만나게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변함없이 오늘도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국내 증시부터 미국 증시 브리핑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오늘 첫 순서도 역시나 고유 주원이죠. 네. 국내 브리핑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경계감에도 이 반도체 자동차주들 오후 동반 상승하면서 지수 반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2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32% 하락했습니다. 새벽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경계감이 뚜렷한 방향성은 좀 부재한 모습이었는데요. 오전에는 최근 시장 컬러와 좀 유사하게 외국인들 현선물 동반 순매도 속에서 헬스케어 홀로 업종만 좀 보여지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주가 지속적으로 약세인 탓에 지수는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요. 이 오후장에 들어서 13시 이후 외국인 선물 순매수 전환하면서 반도체 업종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폭스콘이 주요 고객사의 생산 출하 지연을 루머라고 좀 부정을 했고요. 업종 전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최근 부진했던 자동차 업종들도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된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주 환원 정책에 그리고 하이브리드 양산 확대 소식 등에 크게 반등을 하면서 강보합 전환 마감했습니다. 순환매 장세 이루어지는 와중에 독보적인 헬스케어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 헬스케어 업종이 좀 상승을 해줬는데요.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로 등극한 것에 이어서 폐암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도 크게 상승을 하며 키 맞추기를 좀 이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조선 이외에도 원화 강세에 상방이 좀 제한됐던 수출주인 방산, 전력기기 등에도 환율 반등과 함께 저가 매수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징 업종로 좀 보면 유한양행 렉나자가 미국에 이어서 유럽 허가에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었고 비만 치료제 부문에서도 시장 확대 기대감에 대용제약과 D&D 파마텍이 지수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밸류업이 미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온 건데요. 어제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은 그간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차익 실현으로 상방 좀 제한됐던 자동차 업종에게 훈풍을 불어주기에 좀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3년 평균 ROE를 11%에서 12%로 지향하고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이 총 주주 수익률을 35%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최소 배당금 10,000원을 좀 도입했고요. 그리고 3년간 자사주 매입 총 규모를 4조 원으로 설정하는 등 예상치를 뛰어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해줬습니다. 끝으로 9월 밸류업 지수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밸류업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또 있었죠. 거기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연설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 체크해 가시면서 투자에 좀 접목시켜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어땠나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8일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급락했는데요. 이날 정규장 마감 후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2% 넘게 하락하며 증시 전반을 냉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41,091.42로 0.39%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또한 17,556.03으로 1.11% 가장 높은 하락폭 보였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5,592.18로 0.6% 하락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바로 장 마감 후 진행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투자자들은 AI 열풍 지속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에 대한 경계감에 정규장에서 2.1% 하락했고요. 이날 나스닥을 비롯해 미국 증시를 끌어내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실적 결과 외에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엔비디아의 신형 칩인 블랙웰의 배송 일정과 AI 수요에 대한 업데이트에 투자자 이목이 집중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엔비디아의 따끈따끈한 실적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엔비디아는 물론 코 실적을 발표하겠지만 이러한 시장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서 훨씬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좀 AI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공개해야만 좀 더 추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었는데요. 역시나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는 웃돌았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00억 5천 달러, 약 40조 원의 매출과 0.68달러 주당 순이익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287억 달러, EPS 0.64달러 모두 상회했고요. 3분기 매출 전망도 325억 달러로 월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종가 대비 5.67% 하락한 118.4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때 7%까지 급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은 앞서 올해 발표한 두 차례의 실적 발표 대비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풀이됩니다. 앞선 발표에선 전년 대비 20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번 실적은 상승률이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초부터 급격한 성장을 해온 만큼 이러한 상승세 둔화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CEO는 호퍼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며 전체 컴퓨팅 스택을 현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기록은 정말 성공적이다,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와 함께 대형 기술주 그룹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속해 있는 테슬라와 아마존닷컴의 주가도 각각 1.65%, 1.34% 하락했고요. 알파벳 클래스 S의 주가 역시 1.11%나 하락했습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 0.78%, 애플 0.68%, 메타 플랫폼스 0.45% 모두 하락했습니다. 주요 대형주들의 동반 하락은 이틀 뒤 발표되는 미국 7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날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기술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한때 7%까지 급락했던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주요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우리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의 하락에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주까지 우려되지 않나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이렇게 오늘 미국장 브리핑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굿모닝 인베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는 핫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핫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세란 씨, 혹시 누군가 저의 사진을 합성해서 영상통화로 저인 척하고 세란 씨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네. 근데 이거 이주원 아닌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으세요?
확실히 목소리나 말투가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AI로 목소리까지 똑같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봤습니다. 뭘까요? 딥페이크. 맞습니다.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요즘 굉장히 유명하죠. 바로 이 딥페이크가 되겠는데요. 딥러닝과 페이크의 혼성어라고 합니다.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발전이 신기하기는 합니다만 이 기술이 막 사용되는 시점부터 이 기술이 악용되면 어떡하지? 라는 일각의 약간의 우려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상이 미성년자가 많아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대처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경우에 최근 보도된 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나 대학 단체 카톡방 사건 등에 관련해서 기록 삭제에 의뢰한 5명 모두 피해자의 부모였다라고 합니다. 지인이나 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타인의 일상이나 일반 영상물을 통해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편집을 한 것이 이 범죄의 형태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해서 피해 요청을 한 미성년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88명으로 2년 만에 4.5배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의 학교로도 좀 퍼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국 곳곳에 있는 교육청들이 정말 비상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을 좀 주식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세란 씨, 어떤 업종들이 좀 이걸 수혜를 입었을까요? 수혜를 입었다. 약간 네. 보안 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바로 좀 보안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보안 관련주들이 좀 잘 올라가줬습니다. 시장에 힘이 되어주는 종목들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 전혀 반갑지 않은 일 같습니다. 어쨌든 이 딥페이크 불안감이 좀 확산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업체인 신시웨이는 전거래일 대비 30%나 올랐고요. 인터넷 보안업체 디지케와 이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업 CU박스 그리고 센즈랩 또한 일제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한빛소프트 또한 웹 어셈블리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 컨텐츠의 위변조 판별 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디지털 컨텐츠 위변조 판별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했고 이에 관련해서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이 센즈랩 또한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런 개발이 결국에는 그냥 필요하지 않도록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핫이슈 좀 알아봤고요. 우리 세란 씨의 핫이슈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세란버핏의 핫이슈는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했던 제도죠.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 증시 화랑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일본 증시로 유입되자 한국의 금융당국도 이를 본떠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해결의 목적으로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을 공개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중 PBR이 낮은 종목들이 공개됐고요. 특히 이 중 대기업 종목들의 관심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주원 씨, 이렇게 네. PBR이 1배 미만인 기업들을 공개했다라고 네. 했는데 네. PBR이 뭔지 아시나요? 좀 어렵지만 주가 순 자산 비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PBR이란 시가총액을 장부산 순자산 가치로 나눈 것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순자산이란 얻어들인 그런 순자산은 우리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순자산은 이따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시가총액보다 순자산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을 미리 사둔다면 오를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공개하거나 가치가
올릴 우리 호재들을 공개하려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자신의 기업의 가치를 올려준다니까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의 첫 단계, 기업 밸류업 공시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공시 참여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 총 2,594곳 중 밸류업 계획을 자율 공시한 기업은 단 8곳에 그치며 0.3%의 참여율을 보였고요. 밸류업 공시를 예고한 상장사도 단 10곳으로 이를 합쳐도 1% 참여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밸류업 공시가 효과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온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사실 시장에서는 밸류업 공시가 주가 상승 등으로 연결되며 성과를 냈습니다. 실제 우리 금융지주와 신한지주는 밸류업 공시를 제시한 후 각각 13.21%, 10.09% 오르며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역시 밸류업 공시 이후 11.90% 오르며 밸류업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주가 상승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앞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 국가를 약간 본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어떤 네. 국가죠? 제가 들은 국가는 일본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일본과 비교하면 국내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는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일본의 경우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4개월 동안 10%가 넘는 상장사가 공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전체 상장사 중 절반에 가까운 1,481곳이 참여한 만큼 더욱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밸류업을 통한 주가 상승도 증명이 되어 있고 일본 기업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국내 기업은 참여가 저조할까요?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이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의 인센티브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꼽히는 이유는 공시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도 페널티는 없지만 투자자들의 비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나오는 우리 비판 또한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인 밸류업 공시부터 난항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후 이어질 밸류업 지수 발표와 밸류업 상장지수 펀드 운용,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등 후속 과정마저 우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빠르게 우리 자리를 잡고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여해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길, 나아가 우리 코스피 3,000 돌파라는 이 꿈 또한 이루어지길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다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경제 속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원 씨, 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이죠. 오늘은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좀 보면서 투자 시에 좀 가져갈 수 있는 교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메리카 온라인 타임워너 인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아메리카 온라인 을 AOL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초반 인터넷 붐 시기에 이 AOL은 당시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를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래는 약 1,820억 달러의 규모로 역사상 최대 합병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AOL은 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큰 인기를 얻었는데 타임워너와의 시너지 효과는 많이 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버블이 터지면서 AOL의 가치가 하락했고 기업 문화와 전략적 목표 차이로 인해서 두 회사 간의 통합이 실패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합병 후 주가가 급락했고 결국 AOL과 타임워너는 2009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실패는 역사상 최악의 기업 합병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 해드릴 실패 사례는 우리 소프트뱅크의 위워트 투자입니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 위워크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며 약 10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위워크는 공유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위워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애덤 뉴먼의 비합리적인 경영 방식과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기업 가치가 문제였습니다. 이어 IPO 과정에서 회계 투명성 및 경영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위어크는 2019년 IPO를 철회했고 유머는 사임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로 인해 투자 손실로 막대한 자금을 잃었는데요. 이 실패는 스타트업 평가에서 거품의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거품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얼마만큼 위험성을 좀 도래하게 하는지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쓰리긴 하지만 실패 사례 하나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파산입니다. 이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LTCM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LTCM은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적인 헤지펀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이 펀드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사용해서 초기에는 굉장한 성공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LTCM이 사용하던 고위험 레버리지 전략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수십 배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작은 시장의 변동에도 막대한 이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LTCM의 붕괴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좀 주요 은행들을 좀 주도로 해서 구제 금융을 제공하면서 좀 파산을 막아줬는데요. 이 사건은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좀 깨워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실패 사례들은 좀 투자에서 전략적 판단과 기업 문화, 이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정말 짜릿하긴 하지만 맞아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슬픈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죠. 워렌 버핏의 애플 투자입니다. 우리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2016년 애플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이미 유명한 기업이었지만 스마트폰 시장 포화와 성장 둔화 우려로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었는데요. 버핏은 애플을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브랜드 충성도와 사용자 생태계에 기반한 소비자 제품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그의 장기 투자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을 거두었고요. 애플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며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투자로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가치 투자와 장기적 안목의 중요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성공을 이룬 사례를 한다 하면 알리바바 초기 투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년에 손정희가 이끄는 소프트뱅크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이 알리바바에 약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알리바바는 중국의 작은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에 불과했고요. 인터넷 사업이 중국에서 성공할지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손정희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비전과 중국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좀 높게 평가했고, 이에 알리바바는 이후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좀 지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도 해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 알리바바는 2014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약 250억 달러를 모으며 역대 최대 IPO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초기 투자 대비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고, 이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서 장기적인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바로 넷플릭스 초기 투자입니다. 2002년 리드 헤이스팅스가 창업한 넷플릭스는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벤처 자본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자들은 넷플릭스의 디지털 스트리밍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넷플릭스, 이러한 초기 투자자의 믿음에 큰 성과로 보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DVD 대여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경쟁사들이 스트리밍 시장 진출을 주저하는 동안 넷플릭스는 빠르게 시장을 전념하며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도 투자했는데요. 현재 넷플릭스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초기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의 선제적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게 좀 어려운 이야기부터 좀 쉬운 이야기까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그냥 방송에서 보고 넘어가는 거 너무 아쉬운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다른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유튜브 들어가셔서 팍스탁 세 글자 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많은 유익한 소식들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팍스 통신망도 있죠, 세란 씨. 네, 우리 시장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이정호 멘토님의 시장 전망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단의 QR코드 통해 우리 팍스 통신망 입장해 주셔서 우리 시장 전망 함께 확인하시며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2부에서 찾아뵐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볼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석유 관련주 투자자라면 모두가 좀 알고 계실 탐사 시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석유 탐사가 무엇인지부터는 좀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석유 탐사란 석유 개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땅속에 석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인 겁니다.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지하의 구조를 촬영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지표 지질 조사는 현장에 나가서 퇴적 분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형과 지질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이고, 이 탄성 파탐사는 석유가 내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구조를 찾아서 지하 구조를 좀 모습을 그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탐사 시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탐사 시추는 석유가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는지를 좀 물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확실한 해석을 위해서 질 좋은 데이터가 좀 필요하겠죠. 좀 질 좋은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막대한 양의 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매장량과 자원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땅속에 묻혀있는 석유를 매장량 혹은 자원량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추에 대한 발견 여부와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장량이란 시추에 의해 발견이 좀 되었고 기술적으로 회수가 가능하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상업적인데,
생산되지는 않고 저류층 안에서 존재만 하고 있는 석유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자원량은 시추를 통해서 석유가 실제로 발견이 되지 않았거나 시추를 통한 부존재는 좀 확인이 되었는데 사업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자원량이라고 합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동해심해 탐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장량이 아니라 자원량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추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시추는 쉽게 말해서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과정이게 되는 건데요. 비트가 회전을 하면서 땅을 불착해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심도까지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매장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시추를 하게 하는 것이고 실제 생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구멍을 시추하는 생산 시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탐사 시추가 될 수 있겠습니다. 탐사 시추는 우리 동해 심해 탐사와 관련해서 연말부터 시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 탐사 시추가 무엇인지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류층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하에 물이나 기름 같은 유체가 쌓여서 만들어진 층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류층은 석유가 직접되어 있는 지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저류층은 다공석, 암석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저류층의 특징은 또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내 계정과 계좌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국내 대륙동 광구와 이 분지도의 지도입니다. 광구란 석유나 천연가스 등과 같은 지하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설정된 특정한 지리적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 바로 배럴인데요. 배럴은 석유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럴은 가장 널리 쓰이는 석유의 단위인데 여기서도 배럴은 원래 나무로 만든 큰 통을 의미하고 거기서 파생된 어쩌고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 실전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망의 동해 심해 가스전, 여기는 그 규모가 얼마나 방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잠재적 자원량은 140억 배럴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전 가스전의 30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석유, 가스를 보유한 산유국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걸 넘어서서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관련 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아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트레이딩과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7개사와 해외 40개사에 총 47개사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회사가 있고요. 해외 주요 지역에서 법인, 지사 등 100여 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GS 글로벌입니다. GS 글로벌은 조합 무역 회사로 철강, 화학 제품, 그리고 석탄, 석유 화학과 발전 플랜트 기자재 등의 제조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멘트, 파뮤, 바이오 디젤 등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이것들을 통해 수익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석유 관련주라고 해서 꼭 석유에만 관련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바로 화성 밸브가 있겠습니다. 국내 주요 배관용 밸브 전문 제조업체로 이 LPG 용기용 밸브와 플랜지볼 밸브 등 공급을 하고 있고 차단용 밸브류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의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제품의 제조와 관련해서 주요 원재료인 황동봉을 비롯해서 여러 자재들을 매입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저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여건을 좀 감안하면서 자원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12개국에서 23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LNG 액화 사업을 통해서 해외 수익 창출과 LNG 국내 도입을 기여하고 있다고 하니 전망이 좀 기대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석유, 탐사 시추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좀 이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맞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탐사 시추라는 좋은 소식과 함께 또 관심을 받는 석유주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과 함께 이렇게 석유주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슈들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이런 이슈들 체크하면서 투자에 반영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좀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 세란 씨가 나와서 더 깊은 이야기, 세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세란 씨 나올 때까지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돌아온 세란 버핏의 돋보기 퀴즈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은 정말 따끈따끈한 핫 이슈를 알아서 재밌게 쉽게 딱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세란 버핏의 핫 이슈에서는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실제 성과를 냈음에도 참여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세란 버핏과의 돋보기 퀴즈에서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에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는 게 있다 하면 단연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한국이니까 싸다. 한국 기업이나 주식이 그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이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견될 수는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 경제적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가치에 비해서 싸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면, 가치보다 싸다면 좀 더 많이 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 시장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탓일까요?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한국 증시에 투자를 우려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정치적 안정성 강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규제 개선과 정책 일관성 유지,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그리고 인프라 투자 및 혁신 촉진까지 우리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가치를 올리기 위해 한국 금융당국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소개드렸던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이는 핫이슈에서 소개드렸듯이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에 도입한 정책으로 2024년 2월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내용은 상장사가 PBR과 ROE를 비교 공시하고 기업 가치 개선 계획 등을 공표할 것을 공고했는데요. 이렇게 PBR, ROE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아주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 가치로 나눈 것입니다. 이때의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말 그대로 순자산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PBR이 1이 되지 않으려면 시가총액보다 순자산 가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BR이 한 1배 미만인 기업은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니까 바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우리 ROE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ROE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본 대비 얼마나 수익성을 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수익성과 성장성을 이렇게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순이익을 자본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대비 수익성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 자본을 얼마나 키워줄 수 있느냐 하는 성장성까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ROE가 높을수록 이 기업이 성장률이나 아니면 이런 이익률이 높다라고 평가하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PBR은 낮을수록 ROE는 높을수록 좋은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금융당국의 제시 중 우리 PBR, ROE 살펴봤다면 우리 기업가치 개선 계획도 만나봐야겠죠. 우리 기업가치 개선 계획은 앞서 소개드렸던 밸류업 공시 부분입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현황을 진단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ROE를 높일 방안 등 우리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까지 우리 주주들에게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호재가 있다라고 발표하면 좀 더 투자를 유치하기 쉽겠죠.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외국인 투자로 정말로 이어졌을까요? 이렇게 밸류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금액은 반짝 상승했지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 코스피 3천까지 가겠다라는 꿈은 조금 사그라들었고요.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연말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매달 발표하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2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7조 3,7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인 1월 순매수와 비교하면 무려 120%나 증가한 것인데요. 이렇게 영국, 미국, 스웨덴 등 주요국들이 한국 주식 투자를 크게 늘렸고요. 특히 현대차, KB금융지주 등 저 PBR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업 정말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밸류업 효과는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4월 이후 한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4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2조 6,260억 원으로 3월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5월에는 1조 5,290억 원으로 더 감소했다가 6월 2조 8,980억 원, 7월 2조 4,960억 원으로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인 1월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모는 줄어들었음에도 순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는 점은 참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코스피 위주로 돌아가면서 밸류업 효과도 미미하지만 이 효과마저 코스피에만 한정됐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 상승으로 아쉬움을 자아냈던 외국인 투자 때문이었을까요? 국내 기업들의 참여도 미미한 저조한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첫 단계 기업 밸류업 공시가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공시 참여 기업이 예정을 포함해서 단 18곳에 그치며
공시 참여율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밸류업 공시에 니온한 반응을 보이는 기업,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이 가장 먼저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시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공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게 동력을 잃어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임에도 금융당국은 우리 밸류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면서 자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영국을 런던을 방문했던 우리 김소영 부위원장은 현재 여러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 역시 밸류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입장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31일 취임했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 기관을 만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곳에서 기업 밸류업의 핵심적 성공 요인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라고 말하면서요. 선제적으로 공시에 참여해주신 기업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른 상장 기업들도 참여의 흐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융당국이 감사를 전하겠다고 했던 우리 기업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현대차는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금융당국의 제조기업 밸류업 참여 독려에 화답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총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 주당 배당금을 1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현대차는 아울러 내년부터 27년까지 약 3년간 매년 순이익의 35%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주주 환원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같은 밸류업 공시에 투자자들 역시 매수로 화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통큰 대책에 주가가 4.65% 급등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1일 LG전자도 10대 그룹 최초로 밸류업 공시에 동참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고요. 잇따라 증권사들도 밸류업 관련 움직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키움증권에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밸류업 본공시를 냈고요. 증권사 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27일 KB증권은 밸류업 공시 전용관을 오픈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기업가치 제고계의 공시만을 위한 별도 페이지를 제공한 증권사는 KB증권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 기업이 자발적인 밸류업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 참여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증권금융업계의 참여, LG전자의 밸류업 공시 동참, 현대차의 밸류업 공시까지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들의 참여가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밸류업 계획에 대해 공시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기업의 참여를 이끌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란버핏이 소개드렸던 두산그룹 합병 이슈처럼 계열사 간 시너지가 다소 불분명한 사업 결합이 추진되면서 이렇게 지배 주주와 이사회 그리고 일반 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이 시장의 논란에 또 일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사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이 논란에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빨리 한국어 밸류업 프로그램이 우리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많은 상장사들이 참여를 해줌으로써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세란버핏과 함께하는 돋보기 퀴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까지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본 방송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